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 손익의 기속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인세법상에 우리가 이제 귀속이 언제냐 이걸 정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발생주의에 따른 있죠.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원칙이 발생주의에 의한다. 제목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주제는 뭐냐면 우리 법인세법상에 있죠. 입금과 송금의 기속이 언제냐 그걸 정하는 대원칙이 있다 이거죠. 그 원칙을 우리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금하고 송금의 기속을 정하는 원칙이겠죠, 그죠? 원칙이 뭐냐면 바로 권리 의무 확정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그죠? 얘기는 바로 확정이란 말이 될 거예요. 입금이라는 거는 결국 권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권리가 될 것이고 송금이라는 건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 권리의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확정이 된다, 그죠? 확정되는 시점에 입금과 송금으로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확정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우리 법에서 여러 가지 확정에 대한 개념이 있긴 해요. 여러 가지 큰 개념이 넓은 개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야? 가장 대표적인 개념을 추려보면 두 개로 귀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란 말은 이 두 가지가 됩니다. 돈을 받거나 뭡니까? 계약행위를 했다라면 법률상 확정되었다고 보겠다는 의미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기 돈을 받는다는 것을 현금주의라고 보통 하죠. 현금주의에 한다. 그러니까 계약행위는 서로 양자 간에 서로 계약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계약행위를 했다. 서로 약속했다 해서 약정주의란 말을 사용합니다. 약정주의. 약정주의.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귀결이 되는 부분은 그죠? 이 권리의무 확정주의란 말은 확정이 바로 돈을 받거나 결국은 계약행위를 했다라면 우리가 확정되었다고 보고 그때를 기속을 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어떤 책에는 우리가 수익의 인식식이랑 그죠? 여기에 손익의 기속삼전도랑 비슷해요. 우리 제목에 보면 수익을 언제 인식할 건지에 대한 인식 시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 재화의 그죠? 수익 인식 시기, 용역의 수익 인식 시기, 그 다음에 이자 및 로열티 등에 있죠. 이자 수익 인식 시기, 기타 수익 인식 시기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어요. 그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첫 번째가 재화 같은 느낌이 들고 두 번째는요. 용역 같은 느낌이 들고 세 번째는요. 이자 및 로열티 같은 느낌이 들고 나머지 뭐 기타 손익에 대한 그죠? 인식시기 하여튼 비슷하죠, 그죠? 그거랑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재무회계에서 배웠던 수익 인식식이랑 우리 기속사업연도랑 거진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거진 똑같다. 그러니까 재무회계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있죠. 그죠? 거진 똑같고 다른 점만 좀 차이를 그죠? 체크해서 다른 점을 좀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산의 그죠? 판매 손익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의 판매 손익에 있죠. 기속사업연도는 일반적으로 뭐 상품 등 판매는요. 여러분도 알 거예요. 그죠? 인도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도했을 때 수익을 잡듯이 우리 이제 입금도 마찬가지로 뭔가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 동일하다 이 말이죠. 차이점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똑같고요. 여기서 좀 유념해야 될 점은 바로 요거 뭐예요? 상품 등 외에 있잖아요. 부동산 등을 포함한 요거를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이 아닌 있죠. 부동산 등에 얘를 판매했다고 봤을 때 언제 판매했다고 보는 시기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기가 다음 중 뭐예요? 빠른 날. 네 가지 그죠? 중에서 빠른 날을 원칙적인 판매했다고 보는 기속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보통 대원칙은 뭐냐면 뭐니 해도 뭐가 최고입니까? 뭐니가 최고잖아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현금주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대금을 청산했다. 돈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요. 그때가 뭡니까? 기속이 넘어갔다고 보는 시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보는 거예요. 돈을 안 주고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돈을 안 주고 등기를 못 치잖아요. 그죠? 사용수익도 못 한다고요. 인도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머지 것들은 뭐야?
그 일반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뭐예요? 예, 그죠? 우리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뭡니까? 그죠? 등기를 하거나 인도하거나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요, 이 네 가지 중에서 뭡니까? 빠른 날인데 어떻게 익히면 될까요? 그죠? 인사를 어떻게 돼요? 인사할 때 대등하게 인사한다. 그죠? 그렇게 익히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현 정부의 지금 총리하셨던 분이, 그죠? 뭐 지금 그 이낙연 뭐 총리인가 그분이잖아요. 그죠? 그분하고 이렇게 대통령하고 이렇게 그 인사할 때 보통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은 이렇게 임명권자니까 그렇게 뭐야? 좀 서 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임명장을 받는 사람은 그지 뭐야? 90도로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좀 뻣뻣하고 한데 요번에 정부 취임했을 때 임명장 줄 때 굉장히 그저 특이한 걸 보셨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폴드 인사를 90도로 같이 했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등하게 인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익히라고요. 대자가 뭐죠? 대금 청산일, 등기일, 그 다음에 인도일, 사용 수익일 4개 중에 뭐예요?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본다. 아시겠죠? 이렇게 익히는 것까지 좀 말씀드렸어요. 가끔 출제되니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대금 청산을 기준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무는 전부 다 대금 청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용 판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시용 판매는 우리가 서버가 매입의사를 표시해 달라는 거니까 매입의사를 표시하는 거 똑같죠. 그죠? 근데 위탁 판매는요. 여기는 가끔 우리 법인세법에 조금 나와요. 되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자꾸 출제가 되니까 좀 말씀드리면 위탁 판매든 위탁 매입이든 뭐예요? 전부 다 위탁자의 명의로 뭔가 세금 계산서를 먼저 끊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똑같이 수탁자가 판매 시점에 뭐야? 수탁자가 맡겨주고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맡아서 파는 사람이 팔았을 때 뭡니까? 그죠? 매출자의, 그죠? 위탁자의 공급 시기로 본다. 예, 수익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권은요, 뭐 회수한 시점, 뭐 이거 똑같으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할인? 그래요. 매출 할인은 뭐가 되겠습니까? 매출 할인은 우리가 약정에 따라 뭔가 좀 DC를 받는 거잖아요. 수금 같은 거 좀 빨리 해주면 뭐야? DC 받잖아요. 그때 매출 할인이죠. 그럼 그때 매출 할인을 깎는 걸 언제 깎느냐 이거잖아요. 깎아주기로 한 날 있잖아요. 니하고 서로 약정한 날이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쭉 다 보시면 웬만하면 다 여기 있는 개념줄 중에 다 녹아 있는 개념이에요. 원칙이 뭐예요? 대금 청산이잖아요. 현금지를 표방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구입의사를 표시한 거는 서로 약정한 거죠. 표시하면 그걸로 계약의 행위가 이루어지죠. 내가 살게요 라고 하면 이쪽에서 뭔가 사겠다고 하면 청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알았어요 하면 뭐야? 승낙을 했으니까 매매계약이 성립된 거잖아요. 계약행위를 한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어떤 법률상의 개념이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점 요거랑 그 다음에 예전에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매출 할인에 있죠. 우리가 기속 시기는 약정에 의해서 지급하기로 한 날이죠. 매출 할인. 요때 매출 할인. 이게 좀 사이드 규정이잖아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좀 디테일하게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귀속 시기에서 있죠. 권리금 확정주의 귀속 사업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3개가 있어요. 어느 사업연도의 기속으로 봐서 입건과 송고를 볼 거냐 이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가장 3개가 이제 논점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3개. 요거는 그죠? 3개 첫 번째가 바로 중소기업의 장기 할부 판매. 요거가 논점이 됩니다. 요거 한 논점 되고. 또 두 번째 이제 배우게 될 부분이 중소기업의 단기 건설공사 요거 2개가 하고요. 논점이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그죠? 우리 미수이자 입금 불산입 규정이 되겠습니다.
분산입 규정.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죠. 이 토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그 개별 세무 조정이라고 불리는 데서 한 문제 나오든지 이론 문제 많이 나와요. 이론 법인세 이론 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 많이 출제되니까 좀 꼭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요 두 개는 그죠? 요 두 개는 이제 이론 문제에서 나오고요. 많이 나오고 이쪽은요. 우리 이제 그죠? 세무조정 분계에서 가끔 우리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장기할부 판매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가보죠. 자, 일단 여러분들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는데 일단 비중선은 뭐예요? 딱 제껴놓고 있죠. 중소기업이 아닌 거 있죠. 이걸 제껴놓고 일단은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껴놓고 일단 없는 거로 봐서 먼저 해볼게요. 그리고 다 공부한 후에 뭐예요? 벗겨내면 쉬울 거라고 봐요. 이걸 최대한 가볍게 있죠. 짧게 한다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어쩔 수 없이 자 이렇게 되는데 복잡. 할부 판매가 도대체 뭔지 보죠. 할부 판매는 물건을 인도하고 돈을 나눠 받는 형태죠. 그죠? 그런데 그 돈을 나눠 받는 형태 중에서 물건 주고 마지막 잔금일을 받는 날이 1년 내라면요. 단기할부. 장기할부는요. 그죠? 1년을 초과한다라면요. 그죠? 나눠 받을 때 초과한다라면 장기할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단기할부는 큰 논점이 없습니다. 우리 세법의 입장과 기업회계 기준이 똑같아요. 그 인도 기준에 그죠? 가치 뭐야? 명목 가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계 기준에 있잖아요. 이 기준하고 세법의 기준이 약간 달라요. 이 장기할부는. 장기할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치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장기할부라는 거는 기니까 그 안에 돈 받는 금액 안에 이자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 요소를 분리해서 회계 처리할 거냐? 아니야. 이자 요소를 분리하지 말고 다 토탈해서 할 거냐? 요건데요. 세법은 누가 어떻게 이자 요소를 몇 프로를 할지를 그죠? 법률상 애매하니까 뭘로 보는 거예요? 명목 가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만 원을 10번에 나눠서 2년에 걸쳐서 받는다 하면 그럼 1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출액을 얼마 보는 거죠, 세법은. 이 안에 그죠? 이자 요소가 있지만 뭐야? 100만 원을 그죠? 100만 원을 명목 가치 100만 원을 그죠? 매출액을 보는 대신에 세법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요. 10만 원씩 10번이니까 이 안에 이자가 있으니까 이자랑 구분해서 한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 가치에 의해서 현재 가치를 해보니까 한 70이 된다라면 100만 원의 현재 가치 70이 된다면 70원 매출 잡고 나머지는요. 기간 10번에 걸쳐 가지고 있죠. 이자 요소로 환입시켜서 그렇게 하는 현재 가치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재무회계에서 여러분 배울 거예요. 일단 이해 안 되는 분들은 재무회계에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럼 다르니까 세무적으로 유발하겠죠. 그러면 얘가 현재 가치에 의해서 회계 처리했다라면 세법은요. 명목 가치니까 다르니까 세무조정이 유발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안타까움이 있냐면 장기할부 판매가 만약에 1000건이라고 가정해봐요. 1000건. 1000건이면 1000건의 세무조정을 전부 다 하고 그저 할부 받을 때마다 그걸 전부 다 뭔가 10번이면 10,000번의 경우의 수에 따라 환입을 해서 뭔가 뭐 추인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세법이 유일하게 지는 게 뭔지 아세요? 세법에서 유일하게 양보할 수밖에 없는 거가 바로 매출액을 인식하면요. 좀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우리 세법의 입장은 이렇게 봐요. 얘가 계산한 거를 무조건 뭐야? 힘이 들어서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안 맞지만 뭐 이렇게 통례를 규정에 따라 인도 기준을 수용해 주면 그럼 입장이 같아지잖아요. 그럼 수용해 주니까 입장이 같으니까 세무조정이 유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빠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우리 중소기업은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라는 걸 인정해요. 중소기업 통례 규정에. 이 말은 뭐냐면 중소기업은 이자와 원금을 분리해서 회계 처리한다는 걸 되게 어려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감변법을 인정해 주냐면 중소기업은 회수하는 날짜가 도래할 때 그때를 매출로 인식한단 말입니까? 그죠? 요걸 인정해 준다고요. 그러면 요걸 인정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법도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다 인정해 주는. 즉 이 말은
자, 원칙은 틀려요. 원칙은 얘는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지만 얘들이 너무, 그죠? 조정을 만약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아서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얘 하더라도 인정. 얘를 하더라도 인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게 바로 장기 할부 판매 있죠. 특례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중소기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요. 이 회수기율 도래 기준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얘는요. 그 인도 기준에 현재 가치밖에 없죠. 그럼 세법에서는요. 이것도 힘드니까 원칙적으로 못하니까 뭐야? 예, 수용해 버려가지고 세무조정을 유발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이런 입장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할부 판매, 중소기업이랄지 장기할부 판매는 뭐예요? 그죠? 현재 가치를 수용해 버리죠. 그죠? 현재 가치를 수용해 버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세무조정이 뭐예요? 일어나지 않는 입장을 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럼 요거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가볼게요. 가볍게 우리 그죠? 세부조정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위탁 판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죠. 이 제품 재고 중에서 그죠? 70만 원은 단기 말에 이미 뭐예요? 수탁자가 이미 100만 원의 외상 매출 판매했지만 회사는요. 결산할 때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외상 매출금이 얼마 있어야 되는 거죠? 100만 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요.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제품 매출 100만 원 있어야 되죠?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얘는? 안 했고 지금 재고 우리 회사의 제품 있죠? 버젓이 제품 재고 중에 70만 원이 버젓 잡아놓고 있잖아요. 얘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다. 이거 팔렸는데 없지. 근데 그걸 반영 안 했대요. 그걸 철저하게 자산부채법으로 가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고 보세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제품이 있어요? 없어요? 70만 원. 없잖아요. 그냥 자산을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산 감액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부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부는 송금산입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송금산입 매출원가 70만 원, 제품 70만 원 마이너스 부하고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잡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산 증가에 뭐가 필요합니까? 유보가 필요한 거잖아요. 입금 산입이지. 그러면 결국은 이 세무조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 입금 산입, 그죠?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유보, 송금 산입, 그죠? 제품 7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정답이라고요. 밑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야 돼요. 안 했지만은 원래는 외상 매출금 잡고 매출원가 떨어가지고 제품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결국은 요거 세무조정하면요. 당연히 요거 IS 요거 잡고 그죠? 외상 매출금 이렇게 유보가 되는 거고 제품 떨어야 되니까 감액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유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봤을 때 세무조정을요. 자산부채법을 하면 훨씬 쉽다는 거 못 느낍니까? 그렇잖아요. 딱 거래를 보고 누락한 거에 자산부채를 찾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고 자산을 증가시키면 유보, 자산을 감액하면요. 마이너스 유보, 부채를 증가하면 마이너스 유보, 부채를 감액하면 유보. 요것만 정확히 따라갈 수만 있다면요. 세무조정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유출된 건 되게 더 쉬운 거고 밖으로 빠져나가서 기속자에 따라 밝히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면 되게 빨라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용 판매 볼게요. 시용이라는 건 뭐냐면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면 사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단기 말에 고향 상사로부터 시종품에 대한 구입 의사를 받았는데 외상으로 사겠다 라고 했지만 이거를 그죠? 결산서에 반영 못했대요. 일단 대신에 그런데 얘는 매출원가는 정확히 빼가지고 뭡니까? 감액을 해서 인식을 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안 했던 세무조정은요.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제품 매출 100만 원을 안 했다. 이것만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자산 증가에 그죠? 100만 원 유보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보라는 건 입금 산입이잖아요. 입금 산입이나 송금부세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죠? 100만 원 유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매출원가는 다 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잡으면 돼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상품권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상품권은 회수할 때 그죠?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는 매출이 아니죠. 상품권은 선수금이잖아요. 선수금 받고 나중에 회수하면요.
선수금 나가고 제품 매출을 인식하는 이런 형태의 상품권이지 않습니까? 상품권 볼게요. 상품 매출 계정에 매출 잡았네요. 100만 원 안에 보니까 상품권을 발행해 놓고 뭐야? 매출을 잡은 거야. 즉 선수금 잡아야 될 걸 뭘 잡은 거야? 매출로 잡은 거잖아. 과대 계상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상품권은 그저 기말 현재 교환이 안 됐으니까 회수한 게 아니니까 여전히 뭡니까? 선수금 상태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자 머릿속에 생각해봐요. 회사는 그냥 현금 받고 매출 인식했죠.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세법상은 선수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수금 부채 증가에 100만 원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채 증가하면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죠? 마이너스 부잖아 부채 증가면. 그게 뭐 송금산이 받은 입금부산이 받은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야. 근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수익을 계산했으니까 수익을 감액하니까 입금부산입이 더 맞지만 우리가 시험에서는 두 개를 구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칠 때 동일하게 똑같은 가령이니까 어렵지 않는 거죠. 여기 보세요. 부채 증가에 뭐가 나옵니까? 부채 증가에 마이너스고 그죠? 선수금 이렇게. 그리고 이제 표기하는 방법이 뭐야? 이렇게 해서 이거 상품 매출에 기인한 거다. 이렇게 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무조항 하는 거예요. 제가 세무조항 방법 보셨죠? 대신에 머릿속에 분계법 세무조정 원리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얘가 분계법 세무조정 원리가 있으면 머릿속에 장착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머릿속에 자산부채에 대한 세법상이 있어야 될 금액만 알면 그거의 정감만 가지고 그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세무조정이 별로 어렵지 않는 거야. 딱딱 보면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많이 연습해야 되죠. 처음에 잘 되는 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몇 개만 가지고 있잖아요. 세무조정 하다 보면 나중에 응용이 못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분계법 세무조정 원리를 배워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있죠. 적용력을 키워